예,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신학적 성찰과 대안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어제죠, 어제, 김영환 박사님 하시는 기독교 학술원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이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창조신학 특강이라고 하는 책을 아까 뭐 박준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1, 2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에서 호모데우스에 대한 얘기고 2부는 젊은 지구론에서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 과학 역사라 그럴까요? 과학의 역사를 제가 뭐 내용을 개관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어떤 반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3부를 창조 윤리를 다뤄보려고 그랬는데 아, 좀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창조윤리에 해당하는 거를 다루려고 했는데 못 다루고 창조윤리에 대한 거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는 요 이제 2부의 끝트럭머리에 이제 한 개 정도만 다뤘었던 거고요. 이 칼바르트의 교회교약 3권이죠. 3권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자연과학하고 신학의 대화에 대해서 칼바르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신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관하다, 독립이다. 신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는 무관, 독립 또는 투 랭귀지, 투 언어 이론, 다 같은 겁니다. 별도다. 교회에서는 창조론, 학교에서는 진화론, 노 프로블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신정통 칼바르트의 신학을 추종하는 그쪽의 주장이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이 창조론 3권, 3권의 3-1을 시작할 때 칼바르트가 인정합니다. 이 자연과학 난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대작으로 4권에 해당하는 창조론 관련되는 이 교회 교리학을 썼는데 또 4권이 이제 사실은 4권이 창조윤리입니다. 창조윤리입니다. 안식, 기도, 하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창조에 대해서 안식일, 기도,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요 창조 윤리에 대한 거를 제가 제 책에서 일부, 이 과학사라 그럴까요? 과학사.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 반성을 하고 마지막을 창조 윤리를 하려고 했던 거를, 요 3부 창조 윤리 계획했던 거를 사실은 다루지를 못했고, 아쉬운 대로 이 기독교 창조론과 생태계 위기, 린 화이트, 1967년 논문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의 이 생태계 위기의 원인이 중세 신학에 있다. 이 기본적인 이 주장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게 린 화이트의 이 주장이고, 이게 이제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학계에서 막 마구잡이로 수용된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반론을 제기하는 그게 그 논문의 요 논문의 일부를 요 책에 여기다가 넣은 거죠. 2부 끄트머리에다 살짝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작년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에서 녹색교회와 생명신학. 요거는 이번 8월 30일자 한국개혁신학회, 그러니까 한국개혁신학이겠네요. 한국개혁신학. 도서관 뭐 이렇게 전자자료 같은 데 들어가시면 녹색교회와 생명신학. 제가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녹색교회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장로교 통합책이죠. 장로교 통합책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KNCC, 이 계열의 교회들, 그리고 감리교회, 그 다음에 한신 계열이죠. 한신 계열,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합동이라든가 합신교단에서도 이 녹색 교회들이 등장해서
창조 윤리에 대한 실천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어제죠. 어제 제가 기독교 학술원에서 요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할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신학적 성찰과 대안에 대한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 창조 윤리에 대한 걸 다뤄보니까요. 제가 창조 신학 특강이라고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창조 신학 특강으로 했더니 생태 신학, 생명 신학, 창조 신학 요 세 가지 말을 창조 윤리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말을 포함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지금 제가 어제 발표했던 내용은 우리 지금 이 단톡방에다 그 PDF 파일로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나누면 두 부분입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에 대한 것을 쭉 서술한 내용입니다. 서술한 내용이고 서술한 어떤 사실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사실적 내용이라 그럴까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사실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문무소를 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쨌거나 하여간 크게 나누면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또 생태계 어떤 이 2150년에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하는데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제가 서술을 해놨는데 사실에 대해서 또 퀘스천 붙이는 분도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사실적인 어떤 서술들, 기후변화와 생태계 위기, 그리고 신학적 성찰과 대안에 대한 것, 크게 나누는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논문으로 말하면 잘 쓰여진 논문은 아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 성찰도 좀 우후죽순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신학적 성찰 대안에서 인간의 핵심이구나.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그래서 인류 원리, 인간 원리에 대한 것을 저 나름의 어떤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 가지인데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지금 요거를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를 얘기해서는 기후 변화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인데 혹한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혹한하고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후 변화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질병의 증상이라면 기후변화는 그 전체적인 병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은 사실적 서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박감을 주기 위해서는 위기를 써야 된다. 위기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씩 그 이 말에다가 담는, 이 표현에 담는 의미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라고 하는 걸 보통 씁니다. IPCC인가요? IPCC, Climate Change죠. 정부 간 패널, 뒤에 나올 겁니다. 는 기후변화에 관한 뭐 정부 간 뭐 협의체 같은 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고 좀 더 이 생태계 문제에 관심 가는 사람들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유엔 연설에서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트럼프의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망발이죠. 그런 망발을 저지른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지금 기후 위기는 사기극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고 두 번째가 통일교입니다. 두 뭐 집단이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요 틈새,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상실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일들, 이런 일들, 관세 폭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도덕적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이게 스스로 미국이 고립을 자초하는 행동이 될 텐데,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부시 대통령도 좀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부시와 트럼프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이라 그럽니다.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악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거기에 반대되는 게 디스토피아 개념인데요. 디스토피아 소설, 이게 1934년에 나왔을 거고, 1940년도 정확치 않네요. 8년인지 자신이 없습니다. 1984년 조지 오웰의 소설. 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이쪽에 더 많이 잘 알려져 있는데, 예, 멋진 신세계, 빅 브로더가 통치하는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것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만은, 그러나 멋진 신세계, 얼더스 헉슬입니다. 토마스 헉슬리, 다윈의 불독이라고 하는 토마스 헉슬리의 손자죠. 손자.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생물학 쪽으로도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문학가인데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거를 읽어봤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1984년보다 더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었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1세기가 돼서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찬란한 그 유토피아 세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세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인터스텔라도 그런 그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주 가능한 공간, 지구 이외에 이주 가능한 뭐 이렇게 생존이 어려운 그런 지구의 상황을 그리고 있고, 메이즈 러너인데요. 제가 좀 아들이 어려서 아이가 어릴 때 소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메이즈 러너도 이제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라고. 한국인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배우도 한 명 등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토피아 영화 중에 투모로우라고 하는 The Day After Tomorrow인데 내일이 아니고 모레인데요. 영화 원제는 모레인데 그냥 The Day After Tomorrow에서 투모로우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되어서 개봉이 됐는데 이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지구 온난화로 발생한 북대서양 해류죠. 북대서양 해류 교란을 계기로 전례 없는 한파와 슈퍼스톰이 발생해 문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극적으로 재현한 영화이고, 물론 이 투모로우 영화와 같은 일주일 만에 빙하기 전환,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기적인 기후 불안정, 해수면 상승, 지역별 재난은 현실적 위험으로 충분히 가능성입니다. 이 앞에 내용은 뭐 채찌피라든가 퍼블렉서트 같은 데 물어봤어요. 투모로우의 영화로 이 영화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조한 책들 뭐 이필열 교수라든가 또 데빗 월스 웰즈 같은 사람들은 뭐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주로 참조한 책이 2050년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데이빗 월러스 웰스. 원래 원전은 그 제목은 요거만 돼 있고 요거는 없습니다. 2050이란 말은 없는데 Uninhabitable Earth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에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저널리스트인데 이제 꽤 두꺼운 책이 진짜 도서관에 대출해서 보았는데요. 탄소량, 탄소 배출량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수면 상승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런 1.2m, 2.4m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이 월러스 웰즈는 제프 그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Water Will Come이라고 하는 책에서 언급하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이번 세기 안에 침몰선처럼 물속으로 가라앉아 유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을 쭉 열거를 합니다. 우리가 가본 모든 해수욕장들이 다 잠긴답니다. 페이스북 본사, 케네디 우주센터, 버지니아주 노폭에 있는 미국 최대 해군 기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베니스의 산마르코 대성당, 로스앤젤레스 베니스 비치, 산타모니카, 트럼프의 마라라고 저택, 리처드 닉슨의 뭐 저택, 해리 트루먼의 저택 등 겨울 백악관은 물론 실제 백악관까지 전부 물속으로 가라앉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월러스 웰스가 12가지 기후 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2부 7장의 제목은 사체가 쌓이는 바다입니다. 그곳에서 월러스 웰스는 바다 오염이 일으켜온 대멸종 사태에 언급하고 거대한 바닷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유럽은 북이 그 위도에 비해서 따뜻한 그런 기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북대서양의 이 해류가 아, 그 교란하게 되면 이 날씨가 더 격렬해지고 해수면이 더 상승하는 과정이 결국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는 영화 투모로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월러스 윌슨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챗GPT라든가 퍼플렉스 등 물어보니까 투모로우에서 말하는 그 일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월러스 웨일스 같은 경우는 영화 이 투모로우와 별다른 차이 없을 것임을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월스 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잊어버릴 만한 영화가 최악의 가능성 중 하나로 속기하듯이 보여주는 기억할 만한 영화로 뒤바뀌는 이 운명의 장난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모로우에서 제콜이죠. 제콜 지독한 어떤 그 마약 중독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사람인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뭐랍니까? 그 위키 백과 같은 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친한 헐리우드 배우 한 명을 신앙으로 이렇게 케어해서 마약 중독을 극복하게 한 사람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자, 주인공 제 콜이 유엔 무슨 회의에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그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를 파멸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으므로 파멸을 막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혼란을 원천 봉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기회 정도는 남겨주는 그게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기후 정의라고 하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투모로우에서는 기후변화의 타격을 미국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약소국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에서는 미국의 기후 난민들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이 받아들여주는 조건으로 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지구에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이 제시되어 있는데 남미 국가들에게 국가들에서 밀려드는 미립국자들을 봉쇄하기 위해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관련해서 영화를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사실은 기후변화를 통해서 약소국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책임이 가장 적은 계층 사람들이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후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이라 그럽니까? 티핑 포인트가 어느 시점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되는데요. 러브록 같은 사람들, 가이아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최근에 하나님 방송 받았나요? 거의 백세를 살았네요. 이 사람 뒤에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원자력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제임스 헨슨도 비슷한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티핑 포인트가 이미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파국론자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입장을 좀 바꿨답니다. 아, 그중에 제임스 러브록이 얘기하는 얘기는 좀 황당한데요. AI가 인류를 능가할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했고 원자력이 대안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어디에 있나요? 그 포항 쪽에 방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방패장이 있는데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 몇 년 저장해야 되느냐? 10만 년이래요. 10만 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야, 100년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10만 년을 참 그런 면에서 이 원자력이 과연 대안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토론들이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독일이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나름의 대안이 될 만한 탄소 에너지라 그러나요? 여기에서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나라로 보통 이제 나오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독일이 메르켈이죠. 메르켈이라고 하는 수상이죠. 수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지금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프로젝트를 잘 모범적으로 했는데 천연가스 관련해서 이 러시아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메르켈이 또 상당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지구온난화, 이제 온실 효과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온난화가 없으면 지구는 생명체가 생존이 불가능하답니다. 평균 기온은 14도에서 14, 15도인데 온실 효과가 아예 없다면 영하 18도로 떨어진다. 요 금성 같은 경우는 온실 효과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465도다. 뭐 그래서 생명체가 생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구의 이 온실 효과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적정한 거죠. 적정한 거고 금성은 너무 심한 거고 너무 약한 곳이 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와 가장 유사한 조건을 지닌 태양의 행성은 화성으로 알려져 있고 생명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사하는데 평균 표면 온도는 63도. 대기가 또 매우 얇아서 온실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밤에 쉽게 우주로 빠져나가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라고 해서 고등 생명체는 존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있다고 해도 미생물 수준. 그럼에도 화성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거줄 불가능한 한 지구에서 인류가 이주할 수 있는 유력한 이주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정모라고 하는 분이시죠?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뭐 말하자면 유신 진화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쓴 책입니다. 이 책, 2150년 인류 대멸종에서 생명의 탄생까지 거꾸로 읽는 유쾌한 지구의 역사. 찬란한 멸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인데요. 제가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샀는데 2025년 7월 17일 20세를 찍었습니다. 20세를 찍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독성 있게 초판을 작년 8월 7일 날 썼는데 1년 만에 20세를 찍은 책입니다. 그래서 2050년 인간이 1인칭으로 즉 사정을 얘기하고 인류 역사를 거꾸로 쭉 올라가서 쭉 첫 번째 멸종, 두 번째 멸종, 세 번째 멸종, 네 번째 멸종,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멸종 때 아마 공룡이 멸종했나요? 공룡이 1인칭으로 얘기하고요. 뭐 쭉. 근데 굉장히 잘 썼습니다. 문학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럽니까? 상당한 필력이 상당한 분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교양서로서 꼭 읽어야 될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정모 관장은 45년, 6억년의 지구 역사에 있었던 다섯 번의 멸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팜플렛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뭐 읽기도 어려운데요. 오르도비스말 대멸종, 데본기말 대멸종, 페름기말 대멸종, 트라이아이스기말 대멸종, 백악기말 대멸종, 이 공룡을 포함한 생물종의 75% 멸종했고 운석 충돌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제 논문 각주에는 요 연대들 매덕연선 이런 것들이 아마 명기가 돼 있을 거고요. 자, 인류가 앞두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지난 다섯 번의 멸종과 다르다. 다른 것들은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들인데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류가 초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는 파리 기후 협약 2015년이죠. 탄소를 줄이고자 전 지구적인 약속을 했는데 자본 논리죠. 자본 논리 앞에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산업화 이전 보통 1850년입니다. 50년을 얘기하고 2100년 요
얼마인가요? 예, 요 기간 동안의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자. 요게 이제 목표입니다. 요게 지금 그 파리 기후 협약의 목표다. 2도씨 이하로 기온 상승을 억제하자라고 하는데 기준은 이제 1850년입니다. 지금 아마 1도 정도, 1도씨 정도가 이제 상승이 된 것 같고 뭐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구 생태계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인류가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한계를 2도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PPT에는 못 만들었습니다만, 2도씨라고 하는 게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그냥 이거는 좀 직관적인 거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제가 그 논문에는 있습니다. 각주로 처리를 해놨는데, 76년인가 경제학자 한 명이 수천 년 동안 1도씨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느냐? 2배 이상이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량적인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2도씨 이상 상승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매우 직관적으로 했고 요 2도씨 요 정도라면 가능하겠다고 해서 여러 국제 기구들에서 이걸 수납하게 되면서 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한계가 목표가 2도씨다라고 하는 게 확정이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50년, 201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말하는 거고요. 티핑 포인트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기온 상승이 2도씨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제한하려고 하는 기후변화가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를, 그래서 2도씨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도씨 이하로 억제해보자라고 하는 게 파리 협약의 주장인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대 탄소 배출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줄었대요. 4.6%뭐 좀 줄어들었는데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 계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가운데 있고 최고 정점을 찍었다라고 하는 시점이 아직도 오지 않았고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목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몇십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환경 문제도 제가 공부를 해봤는데, 그때도 해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대드락처럼, 이게 뭐 도무지 어떤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부분도 좀 그런 그 막다른 벽에 부딪힌 듯한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됩니다. 기온 상승의 원인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각주로는 처리되어 있을 텐데요.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여기는 매우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기온 상승의 원인이 인간이다. 맨 처음 보고서는 very likely, 매우 그러하다. 그리고 각주로 90%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보고서에서는 extremely라고 하는 말을 썼고, 2016년에 나온 최근 6차 보고서에서는 it is unequivocal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대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써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후 사기다. 그리고 미국이 그런 면에서 이제 패권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진핑이 그 틈새를 노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보란 듯 온실가스를 이, 좀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발표한 게 이제 JTBC 뉴스에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가지 기후 재난의 실제와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12가지 나옵니다. 살인적 폭염, 빈곤과 굶주림, 집어삼키는 바다, 지존는 산불, 날씨가 되어버린 재난, 갈증과 가뭄, 사체가 쌓이는 바다, 마실 수 없는 공기, 질병의 전파, 무너지는 경제, 기후 분쟁, 시스템 붕괴 등 12개 장르의 제목을
제목에서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를 다루고 있고요.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8배 이상이다. 아, 이걸 하고 있고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이제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얼어 있었던 여기가 녹는 거죠. 메탄가스와 물이 낮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결합해 고체가 된 건데, 압력이 매우 높은 깊은 바다 밑에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고, 온도가 올라가면 메탄과 물이 분리되어 메탄이 가스로 방출되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이 메탄이 가스로 방출됨과 동시에 병원체들도 이렇게 분출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우려도 표명이 됐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예, 요 IPCC에 대한 게 나오죠. 1988년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교토 의정서 깬 사람이 조지 부시고요. 요 파리 협약서 깬 사람이 트럼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두 사람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 복음적 그리스도인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그 교토 의정서를 깬 사람이고 뭐 제가 뭐 대단한 환경 운동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는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 입장인데도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 들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파리 협약에 대해서 이제 세계적인 골칫거리죠. 이 사람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참 골칫거리입니다. 지금 뭐 한미 통상 협정 같은 거 3,500억인가요? 이거를 주면 우리나라는 바로 뱅크럽시가 된다 그러네요. IMF 바로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는 한 5천억인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주면 뭐 거의 남는 게 없는 거죠. 외환보 보유가. 일본은 5천억인가를 줘도 1조 얼마래요. 보유고가. 그리고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돼 있답니다. 미국은 통화스와프가 돼 있고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한 3배 되고요. 문제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도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하고 통화 스와프가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현찰로 달라는 게 참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래서 뭐 심하게 말하는 분들은 뭐 공산주의랑 뭐가 다르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막 내지르고 기분 나쁘면 막 때리고 뭐 이런 모습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복원력 같은 게 굉장히 취약한 거죠. 어떤 분 그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번 탄핵되고도 나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들 가능성이 사실은 제로입니다. 거의 여기 나와 있죠. 이론적으로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대적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의 대규모 적용,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바이오 연료 프로젝트 등을 도입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만간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게 아, 전문가들의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회의론적인 그런 입장들이 개진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또 그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둔감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는데 서구 선진국과 가장 크게는 이 싸움이에요. 서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더 해대게 있는 거예요. 더, 뭐라 그럽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고,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선진국에 들어가는 거고,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좀 억제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서구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EU 쪽하고 미국하고가 또 입장이 좀 갈리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름의 목표를 충실하게 잘 이행해가는 모범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 악당이죠. 기후 어, 악당 국가. 우리나라도 뭐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분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뭐 탄소
그 대책위원회인가요? 뭐 그것까지 대통령 직속으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게 또뭐 총리 밑으로 넘어갔다가 또 유야무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 주요 국제기후 협상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제공, 손실과 피해 보상 및 목표 설정, 온실가스 감축 방식 등에서 상당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이런 대립과 협상 지연은 글로벌 대응 어렵게 만들고 일반 대중에게는 무력감을 심어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무관심의 원인은 100%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학변화 예측 자체가 가지는 불확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모델이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에서 과학적 제약과 불확실성. 지금 과학이 100% 단정 안 합니다. 99.99%를 얘기하는데 일단 뭐 신학적 성찰에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 미래 기후와 재앙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모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경각심을 갖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장 내 삶과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여기는 심리, 뉴스와 정보 전달 패턴 등이 위기의식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그 2050 거주 불능 지구라고 하는 책에서 2050년에 어떤 일이 있을까? 10억 명의 기후 난민,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가 970개, 폭염으로 전 세계 25만 5천 명이 사망할 것이고, 개발도상국의 1억 5천만 명이 단백질 결핍 증상을 호소할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 또 라틴 아메리카 커피 재배 농장 90%가 소멸될 것이다라고 데빗 월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뭐 사실적인 어떤 묘사를 제가 했는데요. 인간의 책임, 좀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게 사기라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발표를 했더니 또 우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노벨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음모론을 펴는 거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기후위기가 사기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펴는 그런 주장들인데 그런 주장들이 정말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 기후의 위기의 책임은 분명하게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성장 논리, 무한한 소비를 앞세운 현대 문명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불가항력적 재난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선택, 행위, 그의 집합적 결과다. 이 책임을 부인하는 한 위기 처방은 결국 나올 수 없는데 문제는 어리석은 것 같은 거죠.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참 어리석다. 돈 루컵입니다. 돈 루컵이라는 영화 한번 보십시오. 코미디 쟁쟁한 멤버들이죠. 디카프리오죠. 그리고 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 여자 대통령인데 아주 멍청한 미국 대통령 이 사람도 뭐 세계적인 배우인 것 같고요. 몇몇이 세계적인 배우들을 모았는데 영화는 굉장히 허접합니다. 근데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대한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종말론적 상황을 그리지만 돈 루컵이죠. 안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오늘날 기후위기와 생태계 붕괴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현실. 대표적으로 유엔 연설에서 그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 처음 주장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기후위기는 사기다. 이런 식으로 안 쳐다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엘고라고 하는 사람이 부시와 대통령 경선을 해서 그 전체 표수는 엘고 더 많이 얻었을 텐데 이 선거인단에서는 부시가 더 많이 얻어서 당선이 됐고 승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벨상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 위기는 먼 미래 가설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실입니다. 근데 마치 영화 속 인물들처럼 고개를 들지 않으려 하고 있고요. 올려다보지 말라. 올려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기만을 반복하고 있고요. 영화 결말에 대한 거 보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이 어리석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인간 중심주의는 아닙니다. 인간 중심주의는 이건 더 이상 인간 중심주의로 성경을 봤는데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다. 반대로 생태 중심주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복음주의권에서는 결론인데, 인간 중심주의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간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항복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83년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를 다시 썼죠.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 썼는데 제목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 IBP에서 똑같이 번역을 해놔서 좀 헷갈립니다만, 아주 이 선구자적인 책이었고, 이 책에서는 생태학과 지구가 없었고 두꺼운 책으로 지금 안 갖고 있는 서술로 내놓은 것 같은데, 두꺼운 책에 여기 없던 83년에 빠졌던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상조 세계와 생태계 윤리에 관심을 넓혀가고 있고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을 합니다. 욥기 38장 41장 인간이 체험하거나 목격하기 힘든 세계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살핀다. 시편 104편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짐승과 새, 물고기에까지 동일하게 배려와 자원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의 독특성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들을 그의 발 아래 놓으셨고, 영화와 존귀, 관을 씌우셨다. 또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새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인간의 독특성, 인간 중심주의는 잘못됐지만, 그러나 인간의 독특성, 이 부분을 버리는 것은 잘못됐다. 탁월함, 이런 부분들, 인간의 탁월함에 대해서는 또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신학적 성찰은 좀 로직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생각되는데 툭툭툭툭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 기후변화 회의론자들, 자주 활용한 논리는 과학의 절대적인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양자역의 불확실성 원리처럼 우리가 다루는 자연현상에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성, 확률적 요소가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들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과학적 불확실성을 왜곡하는 오류다. 자, 100% 단정을 잘 안 하죠, 지금 과학자들이요. 힉스 입자인가요? 그거 발표됐을 때도 1년 동안 엄격하게 검증했는데 다시 얘기가 뭐냐면 99.99% 힉스 보선이 분명하다. 네, 99.99% 얘기했고 힉스가 노벨상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의미를 오해하는 거죠. 양자역학의 불확실성 원리, 미시세계에서 입자의 위치, 운동량, 동시에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는 자연 질서를 무질서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고 확률적 질서 속에 통계적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고, 기후 시스템 역시 유사한데 특정 연대의 어느 도시에 정확히 몇 도 온도 상승할지,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한다면 지구 평균 기온을 인계점 넘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을 것에 예측은 통계적으로는 견고합니다. 따라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대처를 미루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쭉 그냥 보시고, 여섯 번째 멸종이라고 하는 요 서사 쓰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좀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현재 지구의 생태계를 여섯 번째 대멸종이라는 틀로 단정하는 담론은 강력한 경고의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열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경 문제를 역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환경 위기를 상대화하거나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 요 아이디어에서 요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는데요. 오늘날 기후 위기와 연결되는 여섯 번째 대멸종 담론은 이러한 자연사적 맥락을 그대로 차용함으로써 지금의 상황을 단순히 또 하나의 단순한 멸종 과정으로 이해하게 만들 위험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거꾸로 있는 유쾌한 멸종의 찬란한 멸종인데요. 이 멸종 앞에 찬란한 멸종이고, 그래서 뭐 어차피 멸종하게 돼 있고 그런 과정 통해서 더 나은 생명체들이 진화론적으로 등장했고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위기가 단지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로 축소되고 인류가 직면한 윤리적 책임과 사회적 결단이 흐려지게 되죠.
과거의 5번 멸종은 주로 화산 폭발, 기후 급변, 소행성 충돌 등 지질학적, 천문학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멸종 위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산업 활동과 자본주의적 성장 패러다임이 몰고 온 결과인데 단순히 6번째 멸종이 온다라고 하는 서사는 자연사의 반복이 아닌 문명사적 자기 파괴라고 하는 특수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저는 6번째 멸종 이런 서사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들을 자연에 전가하거나 불가피한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내용들 보시고, 예, 보수신학에 대한 비판인데요. 제가 이번에 많이 참조한 책이 이 책입니다. 조그만 책인데요. 3,000원밖에 안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경고라고 돼 있고 김준우라고 분입니다. 지금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를 작년부터 아마 맡고 있는 분이고 가톨릭 신자이고 변호사입니다. 아,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과도하게 보수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1979년생이신 것 같아요. 김준우는 기후 위기 시대의 보수적 신학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 또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보수 신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르게 쓸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수 신학에 대한 이걸 빼면 보수 신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제가 보수 신학에 대한 김준우의 지적은 좀 너무 과도하다. 이 환경 문제에 대한 걸 쭉 다루면서 3장 정도가 나옵니다. 3장 정도. 첫 번째는 기후지옥과 하나님 나라 운동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돌아가신 그 프란체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이게 굉장히 환경 운동에서 중요한 회칙이라고 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의 신학적 의미와 사목 과제. 그래서 신부님인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평신도시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세 번째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0.3도, 0.3도의 상승에 달린 인류 운명. 그렇게 굉장히 얇습니다. 굉장히 얇고, 하고도 싼데, 변호사이고 가톨릭 신자로서 정의당에 당적을 두고 있고 생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근데 신학적 정치적 조처점에서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고 있고 그의 주장은 지금 현 체제, 뭐 국민의힘뿐 아니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뭐 비판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교 내부의 현실 도피적 태도 이런 것들이 기후 위기 대응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또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논지는 전체 보수 신학 전통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역사적이며 신학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극단적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판적으로 해놨는데 여기 있네요. 인류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경고. IPCC 6차 보고서 2023년도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문자주의가 폭력성을 내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쭉 설명들이 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할 것인가? 데비드 월스 웰스가 마지막 장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인간 원리인데요. 지금 이제 신학적 성찰에서도 인간의 책임이고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독특성,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안 나왔나요? 제 논문에도 데이빗 월러스 웰스가 뭐 탄소세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나와 있고 제가 지금 요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에, 꺼져버렸네. 그 기후 행동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 안양 그 경기도에서는 기후 행동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8,000보 걷고 그러면 이게 1년에 6만 원씩을 돈을 줍니다.
요런, 지금 보면 좋을 텐데, 지금 배터리가 나가버렸네요. 그런 행동들에 대한 거를 뭐 제가 쭉 여기다 열거하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로서는 신학적 성찰을 쭉 러프리하게 했고, 인간 원리로 제 나름의 어떤 헤르미의 역설이죠. 외계 생명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 왜 다른 지적 생명체를 만나지 못하는가? 이게 이제 페르미의 역설이고, 삼체라고 하는 이 소설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간 원리,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이런 부분, fine-tuned universe에 대한 얘기, 어, 브랜던 카터라고 하는 분이 1976년인가요? 그때 주장한 얘기고, 약한 원리, 강한 인간 원리입니다. 종교적, 형이상학적 암시를 강하게 내포하고 맥크레스 같은 분, 과학과 신학의 대화 속에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 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주가 생명과 인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도록 열려 있다는 근본적 신비를 드러내고, 그래서 인간 원리가 주는 교훈은 뭐다 소개가 잘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세상이 조율되어 있다면 그 조율을 파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고, 사실은 지구라고 하는 것이 A,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는 또 이 칼 세이건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칼 세이건도 그건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지구다. 뭐 이주할 수 있느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 원리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독특성. 그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말도 데이비드 로스 책에 나옵니다. 플래닛 B, 지구 이외에 플래닛 B가 없기 때문에 플랜 B,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환경에 대한 것, 기후 변화에 대한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책임적 주체가 돼야 된다. 이 푸른 행성을 살릴 책임을 가진 한 사람처럼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올스베이스 인간 원리적 결론이고, 아, 알렉스 매크러스 같은 신학자들도 이 파인 튠드 유니버스를 얘기하면서 인간 원리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접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대안으로 제가 얘기를 했고, 나머지 뭐 기후 행동이라든가 생태 정의 뭐 이런 것들을 위한 행동 방침에 대한 것들은 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에도 또 하고 있는 게 있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아마 그런 좀 생각들이 좀 있는지 기후 행동 뭐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일마다 퀴즈 풀게 돼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된 퀴즈 풀면 뭐 20원, 뭐 이렇게 8,000보를 걸으면 200원 이렇게 해서 6만 원 정도를 이제 현금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 개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 해야 되는데 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가장 큰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이 편리의 아, 이 부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문제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 결론, 돈 루커로 나와 있습니다. 인간 원리가 열어보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 마지막 있겠습니다. 결국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인간 원리가 함축하는 존재론적 질문과도 만나고, 인류는 우연적 조건 속에 주어진 생존 가능성을 당연한 권리처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건의 섬세함과 취약점을 자각하며 책임적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인류가 후자의 길을 택할 때에만 파국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